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산부인과 박영한 교수님과 함께 난소암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난소암 굉장히 어렵고 또 무서운 질병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그 난소암의 A부터 Z까지 다 알아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또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들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림대 산부인과 박영한 교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20여 년 부인암을 치료하면서 겪었던 여러 경험과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함께 공유하면서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영한 교수님과 함께 오늘 난소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난소암이라는 게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막막하고 그냥 무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잘 들어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난소암은 참 어려운 질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선 암에 대해서 보자면 세계적으로 1930만 건이 2020년에 모든 암이 통계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10대 암 중에 자궁경부암은 들어가지만 난소암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한국에서 2020년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남녀 전체를 따졌을 때 10대 암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망자를 따져보면은 남자에서 물론 난소암이 없으니까 여자에서 보면은 8번째 암으로 랭킹이 되고 있어서 10대 암은 아니면서도 발생률에 있어서 사망률에 있어서는 8대 암에 속하는 좀 사망이 다른 암에 비해서 많은 그러한 암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난소암이라는 것이 무서운 암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소암이 1,300명 정도 돌아가시는 1년에 그런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암이니까 잘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개발돼야 할, 연구해야 할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난소란 먼저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난소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직접 그리셨어요, 교수님? 이 세상의 유일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직접 그렸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난소는 하나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생식을 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시 생식 난포세포죠. 난자가 이렇게 자라면서 우월한 난자가 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난자가 이 난포 안에 들어있어서 한 2cm 정도 될 때까지 자란 다음에 이것이 배란이 일어나고 배란이 일어난다면 황체가 되고 백체가 돼서 다시 없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여성의 생리기간인 매월 일어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식세포인 난자가 있는가 하면 난자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세포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게 난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난소에서 암이 생기는 것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두 다 암이 생길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암을 일으키는 세포층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이 초록색으로 라이닝을 해놓은 이 가장 바깥층에 있는 세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상피세포다. 난소의 상피세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피세포에서 암이 발생하겠는데 난소는 이렇게 젊었을 때 폐경 전에 가임기 연령 여성이라고 합니다. 젊은 여성에서는 3.5cm 정도까지 직경이 될 정도로 크게 만져지는데 폐경이 되면은 1.5cm 정도로 줄어들어서 만져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경이 된 후에도 만져지게 된다면 진찰할 때 그것을 폐경 후 만져지는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이 폐경 후에 만져지는 난소는 종양이다, 암이다 이렇게 진단하던 오래전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전에는 쉽게. 촉진도 가능했다는 거네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찰을 해서 촉진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시대가 있었다. 이것을 하나의 역사적인 유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물론 초음파나 영상이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진찰을 해서 종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난소암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해 본다면 난소를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서 유전자가 고장난 결과 죽지 못해 사는 세포나 또는 자기만 살기 위해 자라는 세포 두 가지로 암을 분류를 성격상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덩어리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난소암은 어떻게 생기는가 왜 생기는가 이것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배란이 일어나는 과정을 하나의 도식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색에 해당하는 그 최상층에 있는 상피입니다. 난소 상피.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저막. 그것을 이제 지지해주는 기저막이라는 매우 튼튼한 조직입니다. 그 아래가 이제 난소의 기질, 실질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에 그 난자가 있다가 이렇게 우월난포가 되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피 세포가 벗겨지면서 이쪽에 터지게 되는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배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엄청나게 많은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전자가 가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신속하게 이 상피세포들이 증식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아물게 되겠습니다. 우리 손이나 피부에 난 상처도 신속하게 하루만 지나도 칼에 베인 자리가 상피 정도는 아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난소에서도 이렇게 빨리 아물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터졌던 자리가 이렇게 딤플링, 인바지네이션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난소암을 일으키는 과정을 칼시노제네시스라고 해서 오바리안 칼시노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클루전 시스트 시열이라고 합니다. 인클루전 시스트가 바로 아까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들어간 자리가 이렇게 하나의 낭종처럼 동그랗게 파묻히게 되면 이것이 인클루전 시스트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에 의해서 자극이 되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을 파묻혀 있으니까 호르몬과 성장인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것이 일부 세포들이 유전자의 DNA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암세포화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이 점점 자라서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자라서 종양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난소의 표면을 뚫고
밖으로 이렇게 탈락되듯이 퍼지는 전이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안으로는 혈관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임파관이나 혈관을 통해서 암이 전이 되는, 이렇게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 암이 난소에서 생기는 과정 중에 한 단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1971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양계장에서 알을 많이 낳게 하는 닭을 보니까 복막 안에 이렇게 암들이 깔려 있는 것처럼 있는 것들이 발견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란을 많이 하는 것이죠. 달걀을 많이 낳는 거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쉬지 않고 배란을 일으키는 이론이라, insistent ovulation hypothesis라는 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란을 안 일어나게 한다면, 임신이 되면 배란이 안 되고, 피임약을 먹으면 배란이 안 되고, 모유 수유를 하면 배란이 안 되고, 폐경이 빨리 되면은 이렇게 배란이 적게 되는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이런 분들은 난소암이 줄어드는 역학적인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난소의 배란을 조장하는 약을 쓴다거나 임신을 안 한다거나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클루전 시스트에 의해서 난소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론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여성의 나이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 폐경이 일어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폐경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일어나겠습니다. 이때가 폐경인데 난소암은 이렇게 이때를 기준으로 매우 증가하는 성향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경이 되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호르몬적으로 일어나느냐, 이것을 보면 고나도트로핀이라는 난포 자극 호르몬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10 내지 15%는 이제 폐경 전에 일어나지만은 암이 바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연령대가 60 내지 65세니까 폐경이 되는 50대로부터 한 10년 후에, 보통 암이 자궁경부암도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10 내지 20년 후에 암이 나타나고 암으로 발전해서,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도 자궁 내막이 증식증이 생긴 지 한 10년 정도 경과하면 암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기간이 보통 한 10년 잡으면, 난소암도 이렇게 폐경으로부터 한 10년 있다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폐경 후에 폐경대 그 호르몬의 변화를 보면, 이 빨간색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 그 FSH라고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인데, 이것들이 이 폐경 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나도트로핀이라고 하는데, 이 고나도트로핀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난소암이 촉진되는 거 아니냐, 바람 과정이 촉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나도트로핀 시어리라는 것이 두 번째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난소암이 차지하는 발생 비율을 보면 여성암의 한 2.5% 정도 되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정도가 상피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피암을 주로 우리가 난소암 하면 이야기하면은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에 의한 증상은 아쉽게도 무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암이 진행해서 주변의 장기나 어떤 복수를 만들어서 배가 불러올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러 가봤는데 내과에서 한 내시경에서는 정상이었다. 그러니 산부인과를 한번 봐보라고 해서 왔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 이제 종괴가 커지면 딱딱한 게 만져질 수 있겠죠. 복수가 차면 배가 불러오고,
밥맛이 없는 것은 당연하겠고, 그래서 이러한 증상 외에도 이제 방광이 눌려서 혹이 크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가 발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소의 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소암이 잘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릴까요? 바로 유전자가 고장이 난 세포가 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유전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우발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난소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란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신을 안 한 사람, 또는 생리 기간이 긴 빨리 초경을 시작했거나 나중에 폐경이 늦게까지 안 된 사람이라든가 30세 이후에 첫 출산을 한 사람이라거나, 또 이건 이제 유전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BRCA 유전자가 관련돼 있죠.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을 가지고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린치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전적으로 암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유전자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잘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음파나 MRI, CT로 쉽게 요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표시자로서, 종양 표시자로서 사용하는 것은 CA125라든가 H4라는 표시자를 사용해서 함께 초음파 소견이 종양이 보이는데 이러한 종양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이제 난소암을 잘 의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음파 소견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오른쪽 쪽 난소가 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임기 연령 여성에서는 3.5cm까지 커져 있다, 크게 만져진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9cm, 여기는 5cm 정도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환자이긴 한데 복통이 있어서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난소가 암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1, 2, 3, 4기 병기를 나눕니다. 얼마나 진행이 됐냐에 따라서 난소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1기, 골반까지 퍼져 있으면 2기, 골반을 넘어서 복강까지 올라가 퍼져 있으면 이제 3기라고 하고, 후복막 임파절까지 전이되면 3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간 실질이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이제 3기로 칩니다. 그러나 실질, 속으로 들어간 거나 폐나 서해부 임파절까지 전이된 것은 우리가 4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말기암 환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혼동을 가지고 있어서, 네. 왜냐하면 보통은 전이가 되면 3, 4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난소암은 2기부터 이미 전이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난소에 있는 경우를 1기, 난소를 벗어나서 이 복강의 골반 내까지 가 있는 경우를 2기라고 하고, 복강은 이 골반 뼈에 둘러싸인 부분을 넘어서 장들이 있는 곳을 복강이라고 하고, 골반 뼈에 둘러싸인 부분을 골반이라고 하는데, 이 위로 올라와 있다 했을 때 이제 복강 내 전이라고 해서 3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속으로 파먹었다거나 이렇게 폐 실질에 가 있다거나, 그 서해부 임파선은 이제 4기로 치는 멀리 전이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임파선이 여러 개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4기로 우리가 간주를 해서 병기를 4기로 말해 드리면 환자들은 제가 얼마나 살까요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말기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불 둘러쓰고 누워 있어야 되는 건가, 요양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설명을 드리기를, 병기상의 말기는 아직은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의 말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임종을 앞둔 암 말기하고 구별을 좀 하셔야 된다. 치료를 이것저것 다 해봤을 때 안 돼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실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암 말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때는 소극적으로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증적인 완화요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4기라고 하더라도 난소암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치료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처음부터 난소암은 3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보통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치료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치료 성적을 향상시키고 있고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은 치료 성적을 거둘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난소암이라 3기 말이네 4기라 이렇게 하더라도 말기라고 병기 이상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치료를 받으시는데 두려움을 갖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암의 유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전성 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난소하고 유방하고 암이 잘 생기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BRCA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과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는 암 억제 유전자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암이 생기지 않도록 고장난 DNA를 이렇게 고쳐주는 유전자라는 것이죠, 원래는. 근데 이것이 고장나니까 고장난 DNA를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리를 못하니까 이게 잘못된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발견한 개념을 생각한 것은 90년도 버클리 메리 클리어 킹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더니 94년도에 유타 대학에서 유전자를 이제 클로닝을 했습니다. 유전자를 이제 규명을 해냈다 이거죠. 시퀀스를 염기 서열을 이제 밝혀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생률이 0.2%다 했는데 400명 중 1명이면 매우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0만 명 중 몇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00명 중 1명이면 매우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공이 몇 개가 들어갑니까? 3개, 1000배는 더 이상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스케나지 유대인이라는 분들은 근친 결혼을 종족 간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방암이 이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으면 유방암이 얼마나 생기느냐? 13%나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고, BRCA1이 있으면은 55 내지 72%, 2가 있으면 45 내지 69%에서 유방암이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생기는 겁니까? 또 유방암이 한쪽에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에 반대쪽 유방암이 생길 확률은 10년 후에 20 내지 30%, 20년 후에 40 내지 50%니까 한 번 생기고 나서 양쪽을 다 띄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다면요. 난소암을 봅시다. 우리는 난소암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난소암을 보면 1.2% 유병률인데 브라카 유전자가 1번이 있으면은 또 변이가 있으면 39 내지 44%나 생기니까 몇 배입니까? 1% 잡더라도 40배나 생긴다. BRCA2 변이를 보더라도 11 내지 17%니까 10배, 20배 생긴다. 이렇게 무서운 발생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이 유전자의 가계를 가지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 BRCA 유전자가 난소암하고 유방암만 일으키느냐? 그게 아니고 췌장암과 전립선암도 이렇게 같이 유병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를 가지신 분들, 췌장암이 주변에 계신 가족 중에 계신 분들도, 전립선암이 가족 중에 계신 분들도 조심을 해야 한다. 자주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난소암은 나팔관암이나 원발성 복막암도 같은 걸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 브라카 유전자를 발견하게 되면서 한 25년 지나니까 파프 이니비터라는 것이 이제 약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 파프 이니비터라는 건데 그것이 특효약으로 나오기가 25년 걸렸다는 거죠. 25년이 걸리니까 이 인간이 생각한 것으로부터 제품까지 나와서 이 암을 적어도 이 유전자가 고장 나 있는 걸로 돌연변이가 있는 걸로 된 난소암의 경우는 거의 정복에 가까운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는 특효약을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암 검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암 검진을 자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술을 매년 하고 MRI나 초음파를 매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주 보통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유전성 암들은 10년 정도 빨리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 50대, 40대, 30대부터서도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학적 예방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타목시펜이나 랄록시펜 같은 약들을 복용하는 경우는 그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유방암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방적으로 난소를 절제하거나 유방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난소를 절제하면 이제 유방암을 잘 키운다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니까 좀 줄이다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BRCA 유전자가 변이가 확인된 환자의 가족이 있거나 유방암 또는 난소암 환자가 있는 유방암 환자, 또 유방암 또는 난소암이 모두 진단된 환자, 남성 유방암도 상당히 그 사망률 높았었습니다. 아까 보면은 남성암에서. 그리고 양측성 유방암을 가진 경우, 35세 이하의 유방이 암이 진단된 경우, 3등친 이내, 3족 이내라고 3촌 이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친족이 2명 이상 췌장암이 있는 환자, 유방암 환자, 이런 분들은 이 브라카 유전자를 검사 받으셔서 자신의 인생의 설계를 미리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유전성 난소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HMPCC 신드롬인 린치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레디타리 넌폴리포시스 콜론 캔서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드물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MSH2나 MLH1, PMS1이나 PMS2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고장난 유전자를 고치는 유전자들입니다. 고치는 유전자들인데 여기에 돌연변이가 와서 대장암, 자궁 내막암, 난소 또는 소화기 비뇨기 뇌종양 피지세맘 이런 각화 극세포 종들이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난소암은 최소한 3배 이상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그냥 알려드리면서 이런 경우는 예방적으로 난소를 절제할 수 있다 라고 하고요. 매년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유전자가 발견된 경우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대장 내시경을 매년 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한 명 딱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84세 여성분이었는데 98년도에는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5, 6년 지나니까 2003년도에는 대장암이 왔습니다. 직장암이 왔죠. 그로부터 한 10년 있으니까 자궁내막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궁내막암 때문에 이분을 알게 된 거였는데 이분의 가족들은 보니까 작은 아들이 대장암, 딸도 대장 수술했고 자궁암 수술했고 갑상선암 수술했어요. 아들이 또 대장암 용종으로 수술했고 그래서 이러한 가게도 있다. 이런 참으로 불행한 가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만큼 더욱 열심히 이러한 친척들 중에 이러한 암들이 있으시다면 열심히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생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암을 진단을 받으면 항상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네. 의사들이 말하는 생존율하고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생존율은 보통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여러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논문에 보고되는 5년 생존율이라는 걸 말하는데 보통 환자들은 내가 얼마나 살 것이냐, 몇 년 살 거냐 이거를 기대하고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쟁이처럼 말씀해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5년을 살 확률이 몇 기니까 몇 %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50세를 넘으면은 좀 오래 사시고 50세를 넘으면 좀 덜 오래 사시고 50세보다 젊은 난소암 환자들은 좀 더 오래 살아서 40%다. 이게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병기가 1기면 94%, 72기면 73%, 3기면 뭐 20-30%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기면 11%. 이것은 그야말로 고전적으로 옛날 이야기고 요새 약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파프 이니비터 같은 경우 뭐 생존율을 많이 향상시켜서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분들에 대해서는 5년 생존율이 매우 30% 정도 증가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기에 따라서 이제 생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잔류 병변에 따라서 생존율이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많이 남겨놨을수록 빨리 돌아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최대한 적게 남기고 완벽하게 없앨 수만 있다면 좋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활동 지수라는 것은 암을 진단받을 당시에 이미 많이 퍼져서 뭐 심장이나 폐가 안 좋다든지 다른 병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일수록 더 빨리 돌아가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으셔야지 투병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난소암이 사망률이 높다고 했는데 그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보면은 1기에 발견이 됐다. 그럼 90%가 살잖아요. 그런데 2기에 발견돼서 70%가 삽니다. 3기에 발견되니까 20%로 줄어드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발견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난소암은 3기나 4기. 그래서 발생률이 사망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된 병기의 발견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높고 또 난소암은 치료를 하다 보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 발생하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한 80%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이 안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겠고 약이 안 들으니까 또 재발이 더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또 재발이 잦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복강 안에 널리 잘 퍼지다 보니까 어느 숨은 구석에 있는 부분은 혈관들이 잘 통과하지 않겠죠. 혈류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주어도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 데드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 안전하게 암이 잘 살겠죠. 덕분에 암은 잘 살지만 환자는 재발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난소암 세포는 그레이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잘 하고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난소암입니다. 이렇게 봐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제 환자 한 20년, 10년 넘은 환자한테서 가지고 온 난소암 사진인데 장액성 난소암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하얀 공간은 복수가 들어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란 부분이 실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노랗게 더 갈색으로 염색된 부분은 혈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혈관과 실질에 나무 가지에 잎사귀처럼 붙어 있는 것들이 암세포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난소암 세포가. 그러니까 쉽게 복강으로 떨어져서 탈락돼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이가 되기 쉽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발견되는 상태가 이미 3기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소
암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초기에 난소암을 발견해서 일기에 수술했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90% 이상 살기 때문에 난소를 다 절제함으로써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레이드가 3기다, 3도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겠고 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쪽 난소가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 남겨놓고 그것으로 출산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신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기 낳고 난 경우는 다 떼어야지 될 것입니다. 진행성 난소암, 병기가 진행이 됐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종양 감축술이라는 것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기본이 6 내지 8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술하고 6번까지 항암제를 쓰고 치료를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그것이 90년대까지 치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와서는 이 메인터넌스 세라피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항암제를 유지해 준다. 투약하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는 이 재발이나 사망률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가 난소암 치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고 유지요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제 난소암에서 생존율을 높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백금제제하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약을 썼는데 이 탁솔이라는 약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생존율을 높이게 됐고 카보플라틴이라는 약은 이제 시스플라틴하고 카보플라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난소암을 치료하면서 그 항암제가 들어가면서 콩팥, 신장에 대한 독성을 줄이기 때문에 신장이 더 건강할수록 더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되겠죠. 뭐 그런 게 아무튼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 1차 치료제가 이제 내성이 생겼을 경우는 도세탁셀이나 토포테카인이나 젬시타빈, 라이포소말 톡소로비신 이러한 약들을 추가로 투여합니다. 하지만은 대부분 또 내성이 생겨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복강내 항암 치료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배 속에만 암세포가 있다라면은 거기에만 항암제를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만 농도를 높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복강내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암세포들이 잘 죽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상세포들이 많이 안 다치겠죠. 그러니까 생존율을 높이게 됐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오아주반트 케모세라피라는 것은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수술을 완벽하게 다 제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것을 해서 수술을 하기에 수월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도 생존율은 비슷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요즘에는 이 선행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합니다. 수술 전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탁솔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한 10%, 10 내지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생존율이. 그러나 이제 궁극적인 생존까지 다 증가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난소는 이렇게 전이 되어 있어도 난소암은 수술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위암은 복강내 전이 되면 수술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배를 닫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율이 좋아진다는 근거이죠. 그래서 3기 환자가 많기 때문에 3, 4기 다 포기한다면 난소암은 죽는 사람이 엄청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연구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3기나 4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현미경적으로 보이는 암일 정도로 완벽하게 제거한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2cm 이상의 잔류종양이 남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저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와야지 의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소암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2cm보다 더 작은 경우와 큰 경우, 2cm보다 작은 경우와 큰 경우는 명백하게 다를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1cm 미만으로 남겼을 경우에나 그런 경우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생존율이 좋다고 보고를 이미 9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저도 그것을 근거로 이제 처음으로 열심히 수술하면서 비장을 한번 띄었던 2000년대 초반에 기념비적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2시간까지도 수술을 하면서 환자를 살리려고 했더니 환자가 8년까지 살아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으로 항암 치료를 말하자면은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에다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쓰다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약제로 바꿔서 써봅니다. 그러지만 대부분 1년 안에 다 재발을 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의 약을 쓴 것이 보통이고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 또는 요새 나오고 있는 항체의 그 약을 합성한 약들을 앞으로는 쓰이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표적 치료제라고 하면은 이제 다 알려진 것처럼 혈관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암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영양분을 보충받아야 되기 때문에 혈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인자를 분비합니다. 그것이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라는 것인데 그것을 억제하는 것을 항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가서 그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를 가서 딱 달라붙으면 혈관이 형성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혈관 형성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억제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표적으로 잘 듣는 이 혈관 형성 억제제 대표적인 VEGF라는 것을 억제하는 이 항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의 표적 치료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브라카 유전자와 관련된 파피 이니비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RNA를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에 해당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것에 해당하는 약입니다. 바로 림파자하고 제줄라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림파자가 원래 먼저 임상에 들어가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효과가 좋아서 림파자라는 것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제줄라가 이제 또 임상 결과를 좋은 결과를 보고하면서 보험까지 된다고 해서 요새는 많이 쓰고도 있습니다. 또 면역 항암제라는 것인데 키트루다라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이제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면역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나로 인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눈을 좀 더 밝게 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 암 세포와 면역 세포 간의 사이에 그 작용을 해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암 세포가 하는 그 신호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의 면역 세포가 이 암 세포를 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인식해서 공격하게 하는 면역 작용을 일으키는 약입니다. 그런데 난소암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바스틴하고 파프 이니비터 이런 것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바스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동맥에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피가 간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정맥이나 동맥이나 안에 가장 안쪽에 자궁이 아니라 혈관 내피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관이 형성되는 단계에는 맨 처음에 이 혈관 내피세포들이 모여들어서 하나의 관을 형성하면 거기에 또
다른 근육 세포를 만드는 세포들이 붙어나서 또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아바스틴이라는 약은 이 혈관 이런 약이 되겠습니다. 파프 이니비터라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DNA가 고장나게 되면 6가지의 고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닥씩 고치는 것이 그 브라카 유전자를 고장난 경우에 한 가닥씩 고치는 것이 DNA가 2가닥으로 되어 있죠. 더블 스트랜드 DNA니까 그것이 고장이 나게 되면 염기를 하나씩 이렇게 고치는 시스템이 더 많이 작동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억제하는 것, 그것이 파프 이니비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보스 폴리머레이즈를 이 RNA 폴리머레이즈를 DNA 폴리머레이즈죠. 이 폴리아데노신 DNA 폴리머레이즈를 억제하게 되겠습니다. 이 효소를 억제하게 됨으로써 암세포가 죽게 되는 것인데 최초로 보고된 임상이 이것이 2019년도 18년도 그때 보고됐습니다. 스터디 19라고 해서 11개월과 4.3개월 차이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차이를 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이때 최초 허가가 났고 그 뒤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건너오게 돼서 허가가 났지만 처음에는 이제 보험이 다 안 되고 재발한 사람들에서 세컨 라인, 2번째, 3번째 약을 쓸 경우에 보험을 적용해 주게 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솔로3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파프 이니비터인 림파자를 가지고 올라파립을 가지고 한 연구인데 13개월과 9개월의 무진행 생존율입니다. 병이 진행하지 않는 차이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7년이나 추적을 한 마지막 솔로 1 스터디 결과가 발표됐었는데 그것은 이제 7년째 보니까 5년째 73%와 이 63.4%의 차이를 보였었는데 이제 7년째에도 67%와 48%의 차이를 보인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은 차이를 보여서 이 파프 이니비터인 올라파립이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고 증명이 된 발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뒤로도 뭐 아바스틴과 같이 쓰게 되면 더 많은 효과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카보플라틴하고 탁솔이 8개월 연장했다면 아바스틴은 4개월 연장했다는 보고가 나왔고 파프 이니비터는 50개월 이상 연장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아무튼 파프 이니비터가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좋은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제공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브라카 유전자가 포지티브인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포지티브인 환자들은 보통 한 25%. 거기다가 그 HRD라고 해서하는 거죠. 그래서 재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아무튼 재발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을 합니다. 다발성으로 많이 전이가 돼 있다. 그러면 수술하기 어렵고 약을 쓰게 되겠죠. 그러나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이렇게 소규모 굴락을 이루어서 있다.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서 그 조직 검사를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재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6개월을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재발한 기간이 백금제 저항성이다, 내성이 있다, 내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탁솔하고 카보플라틴이 한 80%를 다시 사용해도 효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던 동일 약제를 다시 대부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발이 암이 다시 자라는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약으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세탁셀이라든가
토포테칸이라든가 gemcitabin이라든가 뭐 라이포소말, 독소로비신 이런 약으로 바꿉니다. 그래도 이제 재발을 하니까 표적 치료제로 들어왔던 아바스틴이라든가 이런 약제들을 같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생존율을, 암의 진행을 늦추고 생존율을 연장할 수 있다. 생존 기간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과거에는 이제 난소암에는 방사선 치료가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소적으로 어떠한 암이 있는데 수술을 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조금 효과를 보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방사선 치료를 하진 않고 방사선 치료를 재발했을 경우에 유용한 툴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최신에 나오고 있는 이제 항체 약물 복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백금제 내성을 가진 경우에 그 엽산제라고 하죠. 엽산. 폴레이트는 엽산인데 이 엽산 수용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폴레이트 리셉터. 이것이 양성인 환자들의 그 조직에서 양성이면은 그것을 이 약을 써볼 수 있답니다. 이 약이 조금 효과를 본다고 돼 있어서 항체에다가 이러한 폴레이트 리셉터에다가 이 약을 첨가한 것입니다. 이 약이 엽산 리셉터를 찾아가는 항체에다가 약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몰베투시맙, 소라베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라히어라고 상품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부 임상 연구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아직 허용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허용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헐셉틴이라는 그 헐투 리셉터라는 것에 양성을 보이는 조직을 가진 환자들에서 이런 약을 트라스트주마이라는 약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암 환자가 아닌 분들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고지방, 고단백 위주의 생활 습관을 피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바로 난소에서 그 배란을 못하게 하고 에스트로겐이 많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자궁 내막암을 일으키는 다낭성 난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잘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난소암도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정기적으로 부인과 검사를 받는다. 뭐 당연히 정기적으로 자주 받을수록 그 조기에 발견할 확률은 늘어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부인과 검진을 젊은 나이부터 받는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난소암이 있다면은 유전 상담을 받고 전문의의 지침을 따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난소암 고위험군이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난소암이나 유방암, 아까 말씀드린 췌장암이나 전립선암 이런 환자분들이 계시다면은 미리미리 검사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유전자가 지금 내가 브라카 유전자 양성이다, 돌연변이 가지고 있다면은 난소난관 절제술을 받아버려서 암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없애버리면 된다. 근데 아기를 낳은 다음에 보통 이걸 시행하는 걸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경우에는 또 유방암이 50%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난소암은 97% 예방이라고 돼 있는 이유는 한 3%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막암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 타목시펜이라는 약이나 피임약은 50% 정도의 난소암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열심히 먹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하지만은 그래도 난소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높은 가족력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난소암의 날이 5월 8일로 13년에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하는 날이 되겠고요. 실제로 세 분의 환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난소암이 무서움을 보여주는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진단 당시 이 사람은 4기 말입니다. 아랫배가 아파서 오셨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 해당하겠습니다. 40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겠죠. 그리고 암 수치는 7,4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3기 말로 진단을 했습니다만은 수술하고 보니까 난소랑 모두 다 띄었습니다. 임파전 다 띄고 띄어서 보니까 이렇게 자궁은 암세포들로 막 붙어 있고 전이가 돼 있고 난소는 정말로 형태가 무시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안에 자궁 내막은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이 임파선 당연히 침범했겠죠. 그래서 어디를 침범했냐? 이 서해부 임파선을 오른쪽 걸 침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3기 말로 처음에 생각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4기 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4기 말 45세인데 4기 말이 되도록 검사를 잘 안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장이나 횡격막이나 골반, 대망 이런 데 다 맹장까지 다 띄어서 보니까 전이암이 발견이 됐고 다행인 점은 이 사람이 뷰라카 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파리 파프 이니비터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안 됐습니다. 이 당시에. 보험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이상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첫 번째부터는 허용이 안 돼서 못 쓰던 시기에 이 사람이 아쉽게 못 쓰고 5월부터는 정상적인 35까지가 정상이니까 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만은 21년 7월이 되니까 다시 9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겠죠. 항암 치료하면서 환자는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프다,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눈이 떨리고 다리가 붓는다, 뭘 먹으면 꽉 막히는 증상이 있다, 밥을 반 공기밖에 못 먹는다. 이게 중요한 사인입니다.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한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했습니다. 다시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가 보이죠? 하얀 게 보이죠? 간에가 하얀 게 보입니다. 여기저기 또 보입니다. 그래서 재발한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동영상처럼 돌아가게 돼 있는데 안 돌아가네요. 네. 레서스프라틴이 51%로 더 잘 듣는 것으로 그 검사상 나왔어요. 항암제를 쓰기 위해서 조직을 떼어서 암세포를 가지고 키워서 어떤 약이 잘 듣는지를 저는 검사를 한 지가 뭐 벌써 오래됐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2000년대, 2002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서 다시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떨어졌습니다. 암 수치가. 그래서 좋구나. 이 약으로 계속 치료할 수 있겠다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두 번째 치료니까 파프 이니비터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림파자라는 것을 썼습니다. 7월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잘 갔는데 림파자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암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CT를 찍고 보니까 이렇게 간에 반짝반짝 보이는 것들이 다 암 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 암세포들이 다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다른 약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림파자가 이제 씀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림파자를 중단하고 아바스틴이라는 베바시 주마비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고 또 이제 면역 치료가 잘 안 될 거라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면역 치료제를 써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 백금제 중에 이제 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환자를 정리해 보면
CA125라는 것이 처음에 7천까지 올라갔던 게 카보플라틴 탁솔을 쓰면서 팍 정상으로 떨어졌죠. 첫 수술하고 다시 올라서 두 번째 수술하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때 다시 또 카보탁솔을 썼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환자의 상태가 회복이 매우 느려집니다. 항암제를 많이 쓸수록. 그러면서 백혈구가 떨어져서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파프 이니비터를 이때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뇌전이까지 와서 48개월밖에 못 살고 돌아가시는 45세 여성을 말씀드려서 희망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림파자 파프 이니비터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희망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0% 낫는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효과는 좋아졌습니다만. 또 그러면 두 번째로 환자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분은 희망을 주는 환자입니다. 진행된 난소암임에도 불구하고 3기 말로 진단이 됐습니다만, 처음 난소암 수치는 550으로 좀 낮습니다, 아까보다는. 그리고 특이하게 이 사람은 수술을 전소암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강경으로 한번 아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암이 있는 것처럼 의심되는 부분을 다시 조직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다 암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강내 항암치료를 3사이클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5개월이니까 몇 년이니까 60개월이 5년이니까 120개월이면 10년이죠. 거의 10년이 되도록 재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표적 치료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에 탁솔과 카보플라틴만 썼습니다. 그런데 복강내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걸로 거의 완치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럭키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주막 약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항암제 감수성 검사라는 것을 저는 하고 있는데, 암을 수술하면 그 조직을 키웁니다. 실험실에서 키워서 어떤 약이 잘 듣는지 각각 넣어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탁솔하고 시스플라틴, 백금제가 매우 잘 듣는 걸로, 이 커트라인입니다. 빨간 선이 30% 이상 억제율을 가져온 약들이 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약들 중에 선택해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맞으면 이 약이 좋은 것이죠. 이렇게 환자는 초음파 화상 소견을 처음에 보였던 환자였었고요. 복강내 항암 치료라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이미 90년대부터 알려져 있고 2005년에 미국의 암스트롱이라는 우먼 닥터가 66개월과 49개월로 항암 치료 효과가 좋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았다라는 것을 3기 난소암 환자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안 쓰는 이유는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관을 넣어야 되고, 또 유착이 발생하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넣는데, 저는 그 이후로 2007년부터 미국 연수한 이후로 계속 해가지고 한 1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차이를 본 결과 확실하게 복강내 항암 치료를 한 사람들이 3기 환자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저는 제 병원의 환자들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까지는 복강내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표적 치료까지 안 하더라도 완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환자를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예방을 한다는 환자를 예로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모친이 유방암이고 부친이 위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과거에 유방암을 23년 3월에 수술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본인은 두렵겠죠. 나는 난소암에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돌연변이까지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나는 난소를 떼어주세요 하고 환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환자는 브라카2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었고 이렇게 띄어졌습니다. 난소를 양쪽 다 띄어졌으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에만 몇 퍼센트 확률로 없어졌습니까? 97%의 환자가 이렇게 난소나 발관을 절제함으로써 예방적으로 브라카 유전자가 양성인 사람, 돌연변이 양성인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안젤리나 졸리가 그러한 수술을 받았다고 하죠. 난소암 대사주 이 양반이 딸과 함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의 치료는 수술과 항암 치료와 표적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난소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운동 잘 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정신적으로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면은 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더 안 좋다고 하니까 자기의 마음가짐을 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고 음식으로는 뭐 음식으로 암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 발암 물질이 들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암이 있는 사람이 음식으로 하겠다. 이것은 저는 제발 말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항암제로 만들어내서 이렇게 쓰는 면역 치료제가 아닌 경우에는 면역으로 일반 뭐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치료하겠다고 하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난소암 환자에서는요. 그러니까 항암제까지 써서 모든 허용된 난소암 치료를 했을 경우에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을 기대하시는 분은 이 치료를 받으면서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치료를 받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제발 뜯어 말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강의 내용은 대부분 말씀드렸고 과학적 치료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망률도 높고 어려운 질환인 난소암이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강의였는데요. 근데 네. 그럼에도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꼭 끝까지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짧게 한 2개 정도만 질문 받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욜로 달콤님께서 항암 7차 후에 수술 예정이신데 수술하면 생존율이 높아질까요? 직장 쪽에 이제 씨앗이 있어서 수술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아마 난소암이신 걸로 알죠? 네. 항암 7차까지 하셨다면은 그 항암제의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남아 있다면 그것은 띄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차까지 했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는 없어지고 그 부위에만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없앰으로써 환자는 더 이상 암세포가 남아 있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니까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항암 치료한다면 이제 완쾌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바라현미님께서 저희 이모들이나 엄마께서는 부인과암은 없으신데요. 삼촌 2분이 다 전립선암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난소암 위험 유전자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삼촌이니까 충분히 부계로 삼촌들께서 브라카 유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전립선암이라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같이 물려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안 되신다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은혜님 질문인데요. 혈액 검사 난소암 수치는 얼마나 정확한지 확률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하셨어요. 뭐 다 아시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난소암 수치는 뭐
난소암일 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 뭐 가임기 폐경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근종이나 자궁 내막증이나 염증들에 의해서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서도 한 80% 정도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폐경 후에 올라갔다. 그럴 경우는 거의 다 묻지 마라. 암을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 오늘 길게 말씀해 주셔서 목도 많이 쉬셨을 것 같은데. 아,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박영한 교수님 모시고 난소암 그리고 그 외의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도 여쭙는 기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